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2부 불멸 두 번째입니다. 1811년 9월 13일 젊은 신부 베티나 블렌타노는 시인 남편 아임 폰 아르님과 함께 벌써 3주째 바이마르 공국의 괴테 부부댁에 묵고 있었습니다. 베티나의 나이는 26, 아르님은 30, 괴테의 부인 크리스티아네는 49살이고 괴테는 아직 정정한 62이었죠. 그러나 이 두 부부의 겉사정과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4년 전 1807년에 처음 괴테를 만났던 베티나가 이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테에게 계속해서 교태를 부렸기 때문이죠. 그날 괴테는 집에 머무르고 젊은 부부와 크리스티아네는 괴테가 칭찬한 그림들이 전시된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크리스티아네는 그림을 볼 줄 모르지만 그 그림들에 대해 괴테가 한 말을 기억하므로 별 어려움 없이 남편의 견해를 자신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었죠. 크리스티아네의 이야기를 듣던 베티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고 선언합니다. 크리스티아네는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났죠. 하나는 결혼도 하고 임신까지 한 몸이면서 괴테에게 수작을 건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 그림들이 말도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괴테의 견해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네는 베티나가 대학 나온 젊은이들에게서 배운 말들을 입에 담을수록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죠. 이와 더불어 베티나는 괴테가 대중 앞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궤벽이나 무례의 징표로 선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티나의 얼굴로 크리스티아네의 손이 날아옵니다. 비록 크리스티아네가 손을 날리는 도중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동작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베티나의 이마만을 가볍게 스쳤죠. 그러나 베티나가 걸치고 있었던 안경이 날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괴테는 이후 크리스티아네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 젊은 부부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선언하죠. 그날 이후에 베티나는 바이마르 공국의 모든 홀과 홀을 돌아다니면서 그 뚱뚱부 얼간이가 미쳐서 자기를 물어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바이마르 공국의 만백성이 눈물을 찔끔찔끔 짜며 웃었다. 그 불멸의 선언, 그 불멸의 폭소는 아직도 우리 귀에 울린다. 크리스티아네는 베티나의 불멸의 선언을 통해 영원히 뚱뚱부 얼간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쓴 채로 베티나를 찬사했던 여러 낭만주의 시인들의 경멸을 받으면서 지금도 불멸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시와 진실에서 불멸을 만나러 걸어간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괴테는 불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실 우리 모두는 불멸을 꿈꿉니다. 그 불멸이 생전에 알고 지낸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는 작은 불멸이든 또는 생전에 몰랐던 이들의 머릿속에도 남는 어떤 인물에 대한 추억인 큰 불멸이든 상관없죠. 밀란 쿤데라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불멸에 맞닥뜨리게 하는 생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술가와 정치가의 생애이죠. 여기에서 밀란 쿤데라 는 프랑스와 미트랑 대통령과 그의 전임 대통령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위대한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에 마지막으로 로베르트 무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멸하는 인물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불멸이냐는 거죠. 두 명의 프랑스 대통령은 영광의 불멸의 사원에 들어갔지만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채 불멸하는 지미 카터와 오줌을 참지 못해서 방광이 터져버린 채 불멸하는 티코브라의 아령을 들다가 불멸을 만나러 간 로베르트 무질은 우스꽝스러운 불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불멸 그 자체가 아니죠. 어떤 이미지로 불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티코브라이가 식사 도중 오줌을 참다가 결국 방광이 터진 그 사건이 카메라에 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쿤데라의 말대로 그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무수한 방청객들이 관찰하리란 걸 알 수 있었다면 그의 고통은 아마 10배는 더 증폭되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죠. 카메라 시대에는 불멸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쿤데라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사람들도 마치 필름에 담기기라도 하는 듯 행동했기 때문이죠. 나폴레옹은 위대한 시인 괴테를 초청했습니다. 괴테는 색채론 집필 때문에 몹시 바빴지만 불멸자의 초청을 가벼이 여길 수 없었죠. 그는 원고를 팽개친 채 불멸자를 만나러 떠났고 1808년 10월 2일 불멸의 시인과 불멸의 전략가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쿤데라는 나폴레옹과 괴테의 만남을 유령 사진사를 대동시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령 사진사들에게 에워싸일 때 오른손을 상의 안쪽으로 밀어넣어 손바닥을 위장에 갖다 붙이죠. 그리고 괴테를 보며 한마디 던집니다. 사람이 왔군.
이 프티트 프라즈, 즉 이 나폴레옹의 명언은 불멸할 두 사람에게 유익할 멋진 말이기에 괴테는 기쁜 마음으로 나폴레옹에게 다가갑니다. 쿤데라는 시인보다 전략가들이 좀 더 불멸적인 존재이기에 나폴레옹이 괴테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반대가 아닌 건 그래서다 라고 말하죠. 나폴레옹은 괴테에게 나이와 옷맵시, 결혼 여부 등등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유령 사진사들이 사라졌을 때 그는 상의에서 손을 빼내 식탁에 앉아 포크로 고기 한 점을 찍더니 각종 보고들을 들으며 우물움을 씹기 시작하죠. 괴테는 부관에게 아련이 끝났냐고 물은 뒤 부관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괴테는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 위대한 만남에 사진사를 투입시켜서 이미지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죠. 베티나는 괴테가 23살 때 사랑에 빠졌던 여인 막시밀리안 라로슈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어머니에게 젊은 괴테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테고 그건 베티나가 자연스레 괴테에게 끌리도록 만들었겠죠. 베티나는 차츰 자신에게 이 위대한 시인에 대한 남모르는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1807년 봄 베티나가 괴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괴테가 자기 어머니에게 수작을 걸 때의 나이와 같았죠. 베티나는 항상 자신을 어린아이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에 그녀는 매료됐죠. 그녀는 언제나 아이인 동시에 누이 동생이자 사랑에 굶주린 여자라는 모호한 삼중 상황을 음미해온 셈이었습니다. 베티나는 언제나 어린아이라는 이미지를 자신에게 부여했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남자들에게 접근했죠. 주변 사람들은 베티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한편에서는 그녀를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적인 여자로 보았을 거고 다른 편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녀의 솔직함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베티나를 처음 본 괴테는 어땠을까요? 괴테는 이 아이에게 매료되었다. 자신의 젊은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는 그녀에게 예쁜 반지 하나를 선물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수첩에 짧은 문구 하나를 남겼다. 블렌타노 아가씨. 베티나는 괴테를 처음 만난 1807년 봄 이후에 가을에 한 번 더 그를 찾았고 1810년에 우연히 만난 테플리츠에서 그리고 1811년 안경이 깨진 운명적인 바이마르 방문을 합하면 베티나와 괴테가 만난 건 3번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단 둘이서만 머리를 맞대고 머문 것은 몇 번이나 될까요? 쿤데라는 3~4번 정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죠. 정확히 말해서 베티나가 괴테에게 편지를 많이 썼다고 해야 옳습니다. 베티나는 52통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고 언제나 경칭 없이 친근한 어투로 사랑 얘기만 했죠. 이렇게 실제 만남은 극히 적은 반면에 편지 속 말만 무성한 베티나와 괴테의 스캔들이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밀란 쿤데라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티나는 괴테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기쁘고 우쭐한 마음에서 꼬박 며칠 동안 자신의 추억담을 들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괴테는 괴벽스러운 딸인 베티나와 천진한 어머니 사이에 그런 유대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하죠. 베티나의 입을 통해 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일화들은 잠들었던 무수한 추억들을 일깨워 주었고 그 추억들에 매료되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괴테 자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 수 있어서 차라리 없어야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삶을 자신과 다르게 해석해 얘기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죠. 괴테는 이 베티나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티나는 괴테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추억담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고까지 말했죠. 그녀는 자신을 미래의 작가로 여겼습니다. 괴테는 그때부터 몸을 사리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책 초반에 나온 자서전에 대한 혐오와 맞닿아 있습니다. 괴테는 몸을 사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미움을 사는 일도 금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손에 쥐고 있는 베티나는 괴테에게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죠. 언젠가 베티나는 괴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는 마세요 라고 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내밀한 욕망을 노출했고 괴테는 그때부터 모든 말과 행동이 되려 자신을 해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절과 경계 사이에서 중도로 걷고자 노력했죠. 그녀가 집에 찾아왔을 때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베티나는 어느 편지에서 괴테에게 나에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굳고 견고한 의지가 있답니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밀란 쿤데라는 애초에 사랑 이야기 말고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스펜스를 계속 끌고 가지 말자. 문제는 사랑이 아니었다. 문제는 불멸이었다.
베티나는 1810년에 괴테와 우연히 만나 사흘 동안 함께 머물렀던 테플리츠에서 시인이었던 아인 폰 아르님과 결혼할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베티나가 떠난 후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죠. 아르님과 함께라면 정말 안심. 자신의 과거를 손에 쥐고 있었던 베티나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괴테는 유쾌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괴테는 그 편지에서 베티나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고 썼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까지는 괴상한 언동들 때문에 그녀의 매력을 즐거운 기분으로 마음 편히 감상하지 못했으나 이제 남편의 존재 덕분에 그런 언동들이 모습을 감출 게 확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괴테는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지 않았고 회고록인 시와 진실을 편찬하면서 베티나에게 어머니가 들려준 괴테의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적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달리 도리가 없었던 베티나는 그 이야기를 적어 괴테에게 보내주었고 비로소 괴테는 폭탄 뇌관을 뽑아버리듯 그녀를 무장해제하는 데 성공했죠. 밀란 쿤데라는 1807년에서 1811년 사이는 베티나에게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1810년에 베티나는 느닷없이 베토벤을 방문했는데 이로써 그녀는 독일인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멸하지 않는 두 존재, 잘생긴 시인 한 명과 못생긴 작곡가 한 명을 알고 지냈으며 그 둘에게 수작을 걸었죠. 베티나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불멸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티나는 결혼도 했고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811년 9월에 괴테와 단둘이 있기 위해서 더욱 아이처럼 굴었죠.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그 둘의 시간은 장황한 우주 이야기로 끝이 났고 그렇게 며칠 뒤 전시장에서 베티나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베티나는 크리스티아네를 뚱뚱보 얼간이라고 선언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했지만 이내 영원히 괴테를 만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는 남편 아르님을 들볶아서 괴테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게 합니다. 답장은 없었죠. 1812년 1월에 아르님과 베티나는 괴테의 집에 들렀지만 괴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16년에 괴테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베티나는 굴욕적인 긴 편지를 보냈으나 역시 괴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1821년, 그러니까 그들의 만남 이후 10년째 되는 해에 그녀가 바이마르에 도착하여 괴테에게 통지를 했을 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베티나가 편지를 보냈으나 괴테는 답장하지 않았죠. 그러던 1823년에 프랑크푸르트시 자문위원들이 괴테의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결의하고는 라우라는 조각가에게 이를 주문했지만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베티나는 자신이 그림을 그려 괴테에게 보냅니다. 괴테는 그녀가 구상한 그림을 받아들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1824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괴테와 베티나는 이제 서로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멸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후 베티나를 만난 괴테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의 사랑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지. 그러나 너의 정신은 살짝 비켜나갈 생각이다. 실제로 그는 무릎 꿇은 베티나의 몸을 조심스레 우회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나 꾀가 많아서 너와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밀란 쿤데라는 괴테의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레 피해갈 거야. 너를 얼싸안지도 포옹하지도 않을 거야. 첫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야. 다음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너의 권총에 쓰일 실탄으로 변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로부터 2년 뒤인 1826년에 베티나가 다시 괴테를 찾았고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괴테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베티나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괴테가 폭발했죠. 괴테는 베티나를 한 편지에서 이 귀찮은 쇠파리라고 비유했고 6년 뒤인 1832년에 베티나가 괴테를 만나길 희망했으나 거절합니다. 괴테는 분명히 베티나와 평화롭게 지내기로 결심했었죠. 그러나 어떻게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려버릴 수 있었을까요? 밀란 쿤데라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생의 시간의 전체 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기, 두 번째는 죽음이 가까이 있게 되고 시야에서 떼낼 수 없는 시기이죠. 쿤데라는 이 두 번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얘기도 하지 않는 세 번째 단계가 온다고 말합니다. 바로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으므로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조차 지겨운 시기죠. 괴테가 이 귀찮은 쇠파리라는 단어, 즉 아무도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을 읽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비판받을 구실이 될 그런 말은 바로 이 인생의 세 번째 시기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밀란 쿠네라는 괴테가 이 말을 했을 때 형언키 어려운 기쁨과 문득 솟구치는 활력을 느꼈을 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괴테는 여지껏 한 번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적이 없었음을 그 말을 쓰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자기 불멸의 관리인으로 여겼고 그 책임감에 그는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도 못했기 때문이죠. 괴테는 도가 넘는 언행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괴테는 이미지로부터의 자유를 느꼈던 거죠. 이 불멸할 때의 이미지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50살의 괴테가 살을 뺐던 이유도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을 때 볼성사나운 뚱뚱보의 몸으로 불멸로 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런 행동 또한 불멸할 이미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티나에게 이 귀찮은 쇠파리라고 말했을 때 바로 괴테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예감했죠. 그러나 괴테는 그런 생각을 빠르게 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피로에 지친 노인이었고 기억력도 떨어져 가고 있었죠. 1832년 3월 22일 위대한 시인은 일주일의 투쟁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베티나는 유언 집행인인 서기관 밀런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죠. 그녀는 괴테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괴테가 불멸의 영광의 사원으로 향해 걸어갔고 그 손을 잡은 사람은 베티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유언 집행인인 서기관 밀런에게 자신이 괴테에게 보냈던 편지를 전부 다 반송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편지를 받은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던 중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죠. 괴테의 편지의 간결성과 미온적인 태도에 격에 맞지 않는 어조에 크게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3년 동안 편지를 수정했고 1835년에 괴테와 한 어린 소녀의 서간집이라는 내용으로 출간하죠. 이 베티나의 서간집은 수정되기 전 편지가 발견된 1929년까지 아무도 그 편지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티나는 자신의 손으로 수정된 괴테의 손을 잡고 불멸의 사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정되지 않은 원본 편지들을 제때 없애버리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멸을 생각하지만 죽음과 함께 생각해야 함을 망각하는 것이다. 괴테에게 세상은 투명했습니다. 그는 주변 집기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집이 무엇으로 어떻게 건축되었으며 어째서 석유 등이 빛을 내는지 알았고 자기가 사용하는 망원경의 원리를 알고 있었죠. 또 직접 외과 수술을 해보지는 않았을 테지만 몇 차례 시술 과정에도 참관해 본 만큼 의술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보살핀 의사와 견해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도 되었습니다. 밀란 쿠네라는 괴테에게 기계적 세계는 이해될 수 있었고 불투명하지 않은 세계였다고 말하죠. 그러나 베토벤의 작품은 위대한 괴테기가 종결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는 점차 자신의 투명성을 상실하고 불투명해지며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불가사의 속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그런 세계에서 배반당한 인간은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 자신의 향수, 꿈들, 반항 속으로 도피했죠. 낭만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괴테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살았던 인물, 즉 유럽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이며 기막힌 중심점이자 중앙이었죠. 괴테는 이 낭만주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법이 되고 절대적 척도가 되는 낭만주의를 멀리했죠. 괴테에게 이런 내면의 외침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괴테는 소음을 싫어했고 오케스트라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음악을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괴테는 음악을 독립적이고 변별적인 소리들의 투명한 울림으로 여긴 바흐를 몹시 좋아했죠. 베토벤의 교향곡은 괴테가 보기에 비명과 오열의 불투명한 음향으로 융해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낭만주의 화신인 베티나와 그의 동료들은 그런 괴테를 용서할 수 없었죠. 1835년 괴테와의 편지를 묶어 출간한 베티나의 책은 낭만주의 향기가 짙게 나는 사랑의 노래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책은 하찮은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 베티나 본인과의 정열을 희생한 시인에게 주는 사랑 강의이기도 했죠. 그렇기에 베티나의 책은 괴테에 대한 경의인 동시에 모욕이었습니다. 괴테가 사망한 그 해에 베티나는 한 친구에게 베토벤으로부터 직접 입수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논점은 베토벤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뒷짐을 진 채 앞으로 나아가는 반항하라면 괴테, 그는 인도로 비켜나 몸을 조아리는 비굴한 인간이라는 얘기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명해지죠. 괴테가 위대한 사랑보다 얼간이 뚱뚱보를 더 좋아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베티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베토벤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내보냈으며 그리하여 그 이미지만이 세기를 거듭하며 행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괴테에게 티코 브라헤와 카터의 운명, 즉 우스꽝스러운 불멸을 예약해두었죠. 다시 말해서 괴테의 모자에서 노예 근성이 밴 추한새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나 1927년 베토벤이 타계한 지 100년이 되던 해 독일 문예지 문학세계는 베토벤이 무엇을 표상하는지 얘기해달라고 당대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우리들은 베토벤에게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고 야나체크와 라벨도 그러했죠. 심지어 라벨은 베토벤의 영광은 가공의 전설의 바탕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공의 전설은 바로 베티나의 모자 이야기였죠. 그러나 베티나가 괴테에게 우스꽝스러운 불멸을 예약해두었지만 라벨은 이를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라벨에게는 눈썹까지 모자를 눌러쓴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베토벤이 깊이 몸을 조아린 괴테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밀란 쿤데라는 불멸은 본을 뜨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음을, 결코 불멸은 계획한 대로 실현되는 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모자는 불멸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계획이 성공했다. 하지만 그 불멸의 모자가 가질 의미, 그것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괴테와 해밍웨이는 저승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괴테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해밍웨이에 대한 책을 써댄다고 푸념하죠. 괴테는 그것이 바로 불멸인 건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해밍웨이는 끔찍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나처럼 두개골을 권총으로 쏘아버려도 자살한 모습 그대로 그 배 위에 머무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요한. 정말 끔찍해요. 죽어서 가판위에 누워있을 때 나를 에워싼 옆편의 4명을 보았지요. 다들 쪼그리고 앉아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끼적거리고 있더군요. 그 뒤에서는 아들놈도 뭔가 써대고 늙은 마녀 거투르드 스타인도 거기서 뭘 쓰고 나의 모든 친구들 역시 거기서 나에 대한 온갖 뒷공론과 중상을 떠들어댔지요. 게다가 기자 수백 명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앞을 다투어 그들을 뒤쫓았고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교수군단이 그 모든 얘기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발전시켜 수없이 많은 논문과 수백 권의 책을 펴냈답니다. 다음 괴테의 파우스트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고민에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합니다. 모든 관객은 괴테의 작품이 아니라 괴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해밍웨이의 독자들이 그의 작품이 아니라 그에 대해 공부하는 것처럼 모든 관객은 작품이 아니라 저자의 이미지를 파헤치는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해밍웨이는 괴테의 복장을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괴테의 복장이 매우 해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괴테는 만년에 내밀한 모습을 택했습니다. 이마 위에 투명한 초록챙을 얹고는 가는 끈으로 둘러매어 머리를 고정했고 발에는 슬리퍼를 신었고 감기가 들지 않도록 울긋불긋한 큰 숄로 온몸을 포근히 감쌌죠. 괴테는 해밍웨이의 복장 이야기에 큰 찬사를 보내기라도 한 듯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장을 입은 이후로 베티나를 꼽죠. 베티나가 가는 곳마다 괴테에 대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떠벌리니 괴테는 그녀를 화나게 하려고 해괴한 복장을 입었던 겁니다. 만약 괴테와 함께 불멸하는 베티나가 멀리서 우스꽝스러운 괴테의 모습을 본다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멀리 도망치겠죠. 밀란 쿤데라는 얼굴로부터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괴테를 그려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멀리서 내가 보이면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나는 알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도 머리카락도 없이 눈 위에 이런 해괴한 물건을 얹은 모습으로 산책하는 걸 보고는 그녀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